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제2편 물권법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우리가 좀 했는데 아마 좀 재밌으셨죠? 그죠? 뭐 반사회적이다, 뭐다 해서 그죠? 근데 민법 총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할 때는 재밌고 할만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면요, 더럽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답이 딱딱 안 떨어지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권법은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권법은 민법 총칙에 비해서 조금 몸이 건조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100%다 맞출 수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없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시험 문제가 물권법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 집중이 되고요. 이 물권법은 다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과 관련된 문제를 합치면 거의 한 반 가까이가 물권법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법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이 물권법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법은 중개사법이든 공시법이든 지적법이든 세법이든 심지어 부동산 보험법에 대해서도 뭐냐면 기초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민법에서 물권법 부분이 아직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권법 부분을 확실히 해두시면 2차 과목을 공부할 때도 대단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학교론 못지않게 중요하다면 민법 안에서 물권법 부분이 어떻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민법의 물권법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더라도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64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의 의의와 성질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물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의의죠. 의의는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세트로 물권이 나오면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냐? 좀 긴데,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좀 길죠? 그래도 많이 길진 않아요. 그죠? 물권은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건물은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물건이고,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니까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액인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물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대물권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채권은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소유자, 사람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물권보다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물권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소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 성질해가지고 1번 지배성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물권은요, 지배성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뭔 소리냐? 물건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물권자는 스스로가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간접 지배권이에요. 따라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 지배권 또는 지배권이 아니라고 해요. 중요한 논점입니다. 솔직히.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소유권으로부터 만족을 얻냐면요. 요 건물을 직접 스스로가 알아서 지배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얻는 거고요.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돈이 있다면 만족하기는 그냥 왠지 어떻게 돈 뜰까봐 찜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은 언제 만족이 생기느냐? 갑이 돈을 갚아줘야, 갑이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기 때문에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죠? 간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거이긴 하지만 전세권은요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냐면 채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잔 말이죠. 그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집주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스스로가 알아서 직접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지만,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지만 비로소 임차권자는 만족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장난 것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고쳐줘야 비로소 임차인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뭐가 아니죠?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이 물건은 절대권이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뭐죠? 중요한 논점을 갖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물건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상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특정된 사람이란 얘기죠.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의 소유권은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우리가 해결하게 됩니다. 일단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기초로서 솔직히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입니다.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전세권이 뭐고 임차권이 뭐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토지를 팔았어요. 병에게 양도를 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요 토지를 양도했더니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갑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아주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르거든요. 상줄 알고 있다시피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자, 주택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를 하고 왜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기겠어요? 감 잡히시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도 일단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더라도 대항력을 추가로 갖기 위해서는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그것도 언제요?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감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시면 안 되냐면 예외적인 것을 먼저 공부하고 원칙을 공부하면 이게 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부터요? 원칙부터 확고하게 잡고 주택이든 상가든 뭐든 뭘요? 예외를 접목하셔야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꼭 이해하시고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 공부 10년 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할 수 있느냐 문제는 통정허위 표시할 때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을 앞에 등기를 해주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 을의 등기도 뭐라고요? 무효다. 기억나시죠? 이때 채권자인 K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직접 말소해 달라거나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 또는 이전 등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
K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는요? 을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을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잘못하면 뭐죠? 두드려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때는 K가 직접 을한테 이전 등기해달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의에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감 잡히시죠? 좀 더 볼까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어서,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이 악이에요. 그러면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면 을의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요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갑이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자, 매매가 무효여서 을의 등기가 무효고요. 병이 악이어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이 A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 절대권이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굳이 이때 병은 을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직접 바로바로 행사하지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채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상대권이니까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특정한 사람을 대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하느냐 문제는 결국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채권이 있느냐 문제로 귀결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언제 대의하고 안 한다는 거를 개별적으로 암기하면요 또 이것도 개가 안 납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원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요 A라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을이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현재 병이 불법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직접 병한테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임차권자 스스로 병에게 직접 방해 배제 등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갑의 소유권을 뭐해서요? 대의해서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니까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띱니다. 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개념,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요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건의 배타성의 결과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한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지만 민법에서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갑에 대해서. 근데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누구에 대해서요? 갑에 대해서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이란 말이 나오면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물건은 뭐죠? 양도성이 있다. 왜요? 물건은 대물권이니까. 이에 반해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왜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의 개성이 뭐예요?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건의 객체가 나오죠. 자, 요것도요, 뭐 실제로 기초로서 중요하죠. 자, 물건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물건 객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건이 되겠죠. 물론 예외 있습니다. 예외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죠? 일단 물건의 객체로서 뭐만요? 물건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중간에 98조가 있죠. 물건의 정의. 물건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채물, 책상, 걸상, 토지,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유채물, 당연히 뭐죠? 물건이고요. 그뿐만 아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엇도요? 자연력도 물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8점. 범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채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유채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뭐죠? 물건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이 있는데 이게 벽이에요, 벽. 이제 방이 두 개인 거죠.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는데 햇볕이 지글지글 일렁이는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뭐 34도, 뭐 35도. 환장할 날씨죠. 근데 갑은 더운데 부채 살 돈도 없어서 빤스만 입고 이제 허헉거리고 있는 상태고, 을은 부모를 잘 만났어. 요새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는 상태예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이 역 같아요. 인생이 더러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요 사이로 냉기가 싱싱싱 흘러나와서 시원해지게 됐네요.
갑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갑이 지금 을한테 뭔가를 훔치고 있죠. 뭘 훔치고 있어요? 냉기. 만약에 요 냉기가 물건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절도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냉기가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냉기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왜냐하면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죠. 다시 말하면 냉기, 온기, 전기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조문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했는데 자꾸 전기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뭐만 생각하시냐면요. 전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무튼 전기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들은 다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이 냉기도 물론 어떻게 해요? 자연력인 거고요. 또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에어컨 키면 나오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민법에 따라서 뭐예요? 물건이니까 갑은 형사적으로는 절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죠. 그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99조 나와있죠.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거죠.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되겠죠? 물론 뭐가 돼요? 동산이겠죠. 왜요? 부동산이 아니면 싹 뭐가 돼요? 동산이 되니까요. 이것도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나중에 이게 연습 안 해두시면 나중에 또 딴 얘기 하시고 와 민법 더럽게 어렵다 또 이러신단 말이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해 개념이 잘못 잡혀서 그런 거죠. 자 보세요. 토지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건물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 99조는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왜요? 지게차로 들 수 있죠? 토지에 뭐가 되지 않았어요? 정착되지 않은 거니까요. 감 잡히시죠? 자, 이 건물 앞에 뭘 할까요? 우물이 있네요. 우물은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감 잡히시죠?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요 나무, 수목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나무 앞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요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 민법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경과기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배추밭에 배추도 토지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착되어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뭐로 평가돼요? 부동산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요 앞에요. 민들레가 하나 있네요. 잡초.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 현재 사과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 사과나무의 사과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해요. 자, 왜냐면 우리가 자꾸 농작물 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동산으로 생각을 해서 또 사과나무에 사과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시냐면 동산으로 생각하시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경과든 경과하지 않든 다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배추밭에 배추와 같은 농작물들도 앞으로는 우리는 뭐로 생각하시고 책을 보셔야 돼요?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책을 보셔야 되고요. 사과나무의 사과, 미분리 과실 안 딴 사과도 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생각하시고 교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 나무를 자르면 이제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지만 일단은 뭐죠? 배추밭에 배추나 미분리 과실은 다 뭐로요? 부동산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번 현존하고 특정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2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현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현존하지 않은, 적어볼까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이런 말이 매년 잘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뭔 소리냐?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중국집을 갔습니다. 저는 일단 딱 봐도 짜장면 곱빼기 좀 먹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죠? 자, 중국집을 간 제가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를 주세요 라고 했으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아직 짜장면 곱빼기가 없습니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제가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감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뭐 다 가능한 거죠. 그죠? 다만 그 물건에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물건이 현존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논리 꼭 반드시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6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죠?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죠?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는 되는 시간이 기초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2차 과목을 들어가시면 다른 법들을 배우는데 시행령이라는 거 배우시고요. 시행규칙이라는 거 배우시죠. 시행령은 뭐예요?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장관령을 말하거든요. 민법은 한 번도 안 배웠죠. 왜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배우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서 안 배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에 관한 내용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장관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뭐만을 말한다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국회에다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다 보니까 현실과 법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현실과 법관의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분리 현상을, 괴리 현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정하느냐? 종류를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물권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종류 강제라고 합니다. 또 뭘 정하냐면요.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용 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물권법의 내용은요. 법률과 관습법의 규정이 뭐예요?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위반하게 되면 대부분이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뭐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물권의 종류를 보는데요. 자,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분야에서 배워야 될 문제고요. 여기서는 일단 오늘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를 결정할 건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 뭘 가지고요? 민법을 가지고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현행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를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 민법은요.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의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없는 거죠. 감 잡히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훔쳤든 뺏었든 뿌리쳤든 야렸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훔쳤으면 소유권이 없는 것이지 훔쳤다는 이유로 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리만 소유권이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소유권이고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제한 물권인데 제한적으로 두 가지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되냐면 용익 물권이고요.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야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되냐면 담보 물권이 되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안 배우고요.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만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담보 물권이 처분만 할 수 있다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 거죠. 저당권자인 은행이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은행은 뭐하러 저의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면요 경매하려고요. 처분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안 갚으면 경매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두셨으면 나중에 개별적 물권을 보실 때도 편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